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급등락에 많이들 놀라고 힘드셨죠. 처음에는 북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증시의 급등락이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그 이유가 해소될 때 조금 더 주가의 안전한 반등의 시기를 가늠하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원인으로 꼽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위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 중인 미국도 문제지만 이 중국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 심파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좀 더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이 변이가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2차 확산 국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백신 개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WHO에서도 심파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월요일 급락하고는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이 심파디 바이러스는 11일부터 발생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문제 때문이었다면 그 다음날 급등을 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 급등락의 원인을 제롬 파월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또 증폭시킨 것은 물론 ETF고요. 이 지금까지 연준은 늘 우리를 이렇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도 기회만 있으면 시장은 곧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전망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요. 이건 악담을 넘어서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에도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월가에서 주장하는 바닥론은 택도 없다면서 시종일관 부정적 시황관을 쏟아냈습니다. 이 많은 가구가 정부의 직접 지원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지표의 개선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여전히 2천만 명이 실업 상태 있고 실업률은 13.3%에 이르고 있어서 수요는 당분간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바이러스의 확실한 통제가 아니라면 경제의 완전한 회복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늘 용기를 주던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이 눈꼬리를 치켜트면서 악담을 퍼부으니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옳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상당한 클러스터를 가진 그 그룹이죠. 근데 많은 부품사들의 명주를 쥐고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차를 팔지 않습니다. 누가 차를 사러 와서 저는 매주 정부로부터 $600 실업급여를 받거든요. 이걸로 차 살 테니까 차 주세요라고 한다면 딜러가 차를 주겠습니까? 정당한 직장이 있어야 할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준은 올해 실업률로 9.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만약 맞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만큼 자동차는 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런 상태가 2022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지금의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굳건히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 400억 달러치의 MBS를 계속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난 2차 양적 완화가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만 그 당시 월간 1,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그럼 그 다음날 곧장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바로 설명이 되죠. 역시 연준 때문입니다. 연준이 6월 16일부터 유통시장에서의 회사채 매입을 개시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잘 알려진 재료인데 그것으로 시장 급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맞습니다. 잘 알려진 뉴스는 위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연준이 이번에 공개한 방식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급등이 가능했던 거죠. 우선 SMCCF, 세컨더리 마켓에서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지원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지난 3월 23일, 4월 9일 각각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부인 회사채 ETF 매입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미 개시됐고 이번 6월 15일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유통시장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예고가 15일 날 있었는데요. 그날부터 시장은 급등으로 바뀌게 됐죠. 매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소위 인덱스 방식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다변화된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연준이 직접 미국 회사채 유통물 시장을 반영하는 이른바 브로드마켓 인덱스를 설정하고요. 재량적으로 적격 매입 대상을 선별해서 지수를 추정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수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브로드마켓 인덱스는요, 한 달 정도를 텀으로 재산정되고 이때 적격 매입 대상 회사채에 대한 분류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기네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이 적격 매입 대상이에요 라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ECB가 먼저 했던 방식인데요. 이전에 연준이 예고해 왔던 매입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시장은 환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요, PMCCF입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지원이죠. 파월 의장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하원 금융위원회 원격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ETF에서 벗어나서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것이 유동성과 시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곧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의 행동으로 시장이 비로소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사람들 역시 빌릴 수 있고 기업들은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고도 비용 절감 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유통시장이 아니고 발행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채권을 직접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기업을 딱타키수로 삼아서 연준이 거의 이자가 없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부도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장 급락과 급등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 게 한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마다 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안아주었었습니다. 연준의 자신감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연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험악해서 바라보기도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연준의 달러 프린팅 속도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2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00년 동안 1조 달러도 찍어내지 않았던 것을 딱 석 달 만에 무려 3조 달러를 넘게 찍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그전 금융위기 때도 많이 찍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게 살살 조절해가면서 찍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너 죽고 나 살자. 완전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각오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물론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전파력은 정말 무기급이죠. 매년 6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을 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시적 존재가 늘 위협적이었잖아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말이죠. 매년 있던 일이지만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서 연준이 돈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속도를 내가며 찍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가 좋아요라는 것이 인정되면 안 돼요. 나빠야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연준은 이미 2022년도까지 양적 완화를 예정해 놓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 시장이 공포감에 쩔어 있을 때는 누구도 연준을 함부로 도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심이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연준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예전에 벤 버냉키 아시죠? 벤 버냉키도 기자들에게 호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오죽하면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서 어찌 감당하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벤 버냉키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월가 출신이 아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돈 풀기는 월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면서 진땀을 쪽 뺀 적이 있어요. 지난 FMC 회의 직후에도 매우 도발적으로 질문을 한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돈을 그렇게 찍어내서 과잉 유동성이 증시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연준의 행동은 특정 자산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뜨끔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과잉 유동성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연준이 예정했던 분량을 모두 다 찍어내기도 전에 머니 프린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표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험악해져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곧장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 다 인정해. 그러면 연준은 어째서 돈 찍기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석 달 동안 3조 달러를 찍어내고도 아직까지도 2022년도까지는 더 찍어내겠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이 맞다면 중국 때문일 겁니다. 역시 지난 방송 가까운 미래 중국에서 일어날 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중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비 시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면 자칫 기축통화권과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언제든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백화점에 명품 매장이 있습니다. 지점장은 늘 본사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죠. 지점장이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지방정부 관리를 만나 마오따이 투어병 사주고 비행기에 중국 관광객을 실어오는 방법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간단합니다. 가격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핸드백 가격을 10% 올리면 매출은 고스란히 10% 상승합니다. 물론 너무 세게 올려버리면 가격 저항이 생겨 매출이 그만큼 오르진 않겠지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제한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올린다고 해서 판매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세상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입니다. 미국 GDP의 71%가 오로지 소비로부터 창출되죠. 소비만 늘리면 GDP도 증가하고 중국 대비 상대적 우위의 소비 시장을 지켜낼 수 있어요.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놓던가 아니면 가격, 즉 물가를 올리는 방법이죠. 미국의 여인들에게 갑자기 아이들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후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돈을 많이 풀어서 돈 가치를 상대적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장차 달러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비교 우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이죠. 연준은 월간 1,200억 달러의 속도로 계속 국채와 MBS를 매수하겠답니다. 2022년도까지. 회사채를 최대 7,500억 달러치를 매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계획한 물량을 모두 산다면 ETF 시장 유통 물량의 무려 20%를 연준이 사게 되는 겁니다. 돈을 그만큼 뿌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재정과 금융정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틈만 나면 공공연하게 연준은 재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금융위원회 화상으로 참석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정 부양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의회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가 너무 빨리 재정 부양에서 물러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재정 투자하라는 겁니다. 바야흐로 미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투자, 역대 최고 속도의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 지난 금융위기 때 그렇게 돈을 왕창 찍어냈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모두 금융 시스템과 연준 창고로 그 돈들이 숨어버리면 무슨 수로 물가를 올릴 거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목상의 물가는 아닙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명목 물가라는 것에 조작이 좀 많습니다. 모두 설명드릴 수 없으니 와우넷 홈페이지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된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이야기 216번째 CPI 편에서는 물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분명하게 입증해 두었습니다. 설마 금융위기 이전에 5만 원짜리 가치와 지금 5만 원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물론 찍어낸 돈들이 실물 경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명목 물가는 오르지 않아요. 지금도 금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찍어낸 돈들의 대부분은 준비금 형태로 금융 시스템 내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로 안 들어와요. 하지만
5월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통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빠르게 증가 중에 있고 M2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23%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과거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최고점 10.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예요. 돈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이러스 덕택일 겁니다. 기업들은 하반기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돈을 쟁여두기 시작했거든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까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조금 과장되게 상승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시장은 지금 6조 달러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미국에서 노트북이 2배까지 오른다면요? 휴대폰 가격이 2배까지 오른다면요? 전체 소비자 가격이 모두 2배로 오른다면 미국의 소비시장은 같은 개수가 팔린다고 해도 12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트럼프로 인해 실효 관세율이 19%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 무역전쟁에서 선봉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 미국의 물가를 찍어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연준의 입장에서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최고의 가치는 달러가 기축통화권을 영원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준은 무엇이든 할 겁니다. 무역전쟁 내내 연준이 바랬던 것은 중국이 고분고분하게 달러의 영향권 안에서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연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가의 상승이 차선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관련 악재는 올가을에 다시 잘 포장돼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또다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찍어낸 돈들의 총량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돈을 만들어 썼어요를 보여주기 위해 박물관 전시용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비록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크시더라도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매우 위험해 보이는 시장이지만 가치가 장차 떨어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